자, 우리 4편, 우리 인적자원 관리, 인사행정, 민간기업에는 인사관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준비됐죠? 한번 가봅시다. 학계유, 군종접기원, 맞죠? 옆에 이제 계모선, 직교평경, 노상방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가시죠. 인사환경 변화. 정세민지, 포다위, 정경선대. 여기는 이제 저조고향보다는 밑에 별표 무슨 세대? 근로세대, 노동세대의 다양, 근로가치관의 다양화. 그래서 여기까지는 써줄 필요가 없는데 근로세대의 다양화는 꼭 언급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로세대. 이 근로세대라는 표현이 싫으면 공무원 구성이라고 써보세요. 공무원 구성의 다양화. 됐죠. 그래서 이제 노동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건데, 우리 많이 외웠던 것처럼, 자,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 차세대의 본격 증가. 다시 외웁시다. 공무원 구성의 다양화,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 그지? 몇 년부터? 2018년부터 정년, 풀어 써볼까? 2018부터 정년을 맞이한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와, 우리 요즘에는 이제 통계청에서는 이 G세대라 그래. G세대, X세대, Y세대, XY, Z, G세대라 그러거든요. 80년 이후에 그 00년 이후의 세대들을 우리 G세대라 그럽니다. 4세대라 그러기도 하죠. 됐습니다. 그 다음 여성 밑줄, 이게 중요한 변수죠. 여성. 자, 그래서 다시 이걸 지금 우리가 왜 뼈빠지게 외워요? 병. 이거 왜 뼈빠지게 외워? 그렇지. 뭐가 놓았을 때? 워라벨 또는 뭔가 유연화, 다양화라는 얘기가 놓으면, 그렇지, 무조건 이걸 써야 된다고. 다시 어떻게 해요?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와 차세대의 본격 진입, 50%에 육박하는 여성 공무원들은 공무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서 워라벨 또는 근로시간 등을 얘기합니다. 다양화를 얘기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그래서 전역다, 맞죠? 전역다 있습니다. 전역다. 전략은 SWOT, 미비전, 그래서 전략적 확보, 전략적 개발관리, 전략적 유지관리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역량은 외행성 측계, 잘 아시죠? 외행성 측계, 자식 특기동이 있습니다. 모든 조직원들이 다 갖춰야 할 역량을 공통 역량, 그 직무와 관련된 역량은 직무 역량이라고 합니다. 이 직무 역량을 기능 역량이라고 하기도 해요. 기능 역량. 리더십 역량을 관리 역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관리 역량. 그래서 공통 역량, 직무 역량, 리더십 역량 됐습니다. 그래서 역량 진단, 역량 교육 훈련, 역량 평가, 역량급 우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됐습니다. 가업. 요 방금 했던 역량 진단, 역량 교육, 역량 평가, 역량급 중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뭐야? 진짜? 확실해? 맞아? 더 있는데. 그럼 맞았어. 안 하는 거는? 그치. 역량 모델링도 하고 있습니다. 병. 고공단 역량이 몇 개가 필요하지? 그렇지. 봐, 이미 전문성 변통만이 어떻게 나왔을까? 역량 모델링을 했으니까 나왔겠지, 그지? 그래서 역량 모델링도 하고, 역량 진단센터. 느낌상 역량 진단센터는 어디 있을 것 같아? 어느 부처에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인사혁신처에 역량진단센터가 있습니다. 이 역량진단센터에서 밑에 있는 역량평가를 해. 역량평가. 그치? 그렇게 들으면 되겠고. 자, 다양성입니다. 내외장. 맞죠? 내적, 외적, 다양성. 이 내적 다양성과 외적 다양성을 왜 구분하지? 내가 이거 왜 하지? 이렇게 하면 다 관리적인 차이겠지. 그지? 내적 다양성은 바꿀 수가 있나? 상대적으로 내적 다양성은 바꿀 수가 있어.
근데 너 남자인지 여자인지 피부 색깔은 바꿀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다양성의 종류는 내외장인데 내적 다양성은 능력이나 동기나 성격은 조금 변화 가능성이 있지. 그지? 요 밑에 거는 외적 다양성은 변화 가능성이 좀 낮다는 거지. 뭐 그런 정도로 분석해 주면 되겠고, 대표 관료제, 직무 내용의 다양화, 직무 설계의 다양화, 교육 훈련. 그보다는 밑에 있는 홀비 맞고 건강 가라. 뭐의 다양화? 복리후생의 다양화. 다시 뭐의 다양화? 복리후생의 다양화. 그 다음에 뭐의 다양화? 근로시간의 다양화. 다시 뭐? 복리후생의 다양화와 근로시간의 다양화. 메뉴에 있는 대표 관료제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유인봉 교수님이 나누는 다양성 관리의 3대 요소죠. 각 enrichment가 뭐야? 여기 enrichment 찾았지? 다양성 관리에서 내용에 보면 직무 재설계가 있잖아. 거기서 enrichment는 뭐지? 응, 갑. 너 오늘 갑이잖아. 매니지먼트는 직무 풍요하고 수직적 직무 분할을 하는 거 낮게 하고 수평적 직무는 낮게. 우와, 보통 모르는데. 야, 박수 한번 쳐주고 싶다. 와, 실력이 날로 뭐 일취월장한다 이제. 조만간에는 뭐 다 제끼게 수 있을 것 같아. 자, 됐습니다. 한번 보시고 밑에 반이 밑줄 RBV 자원 기반 관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제발 인사행정 시험 놓으면 그냥 뭐가 놓든 이렇게 한번 써봐. 봐봐. 경력 관리 놓을 확률이 많잖아. 그럼 서론에 뭐 반의의 자원 기반 관점의 구체화, 경력 관리 이런 식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써버려. 가장 핫한 이론이다. 그리고 이게 핫하다는 말은 하여튼 뭐 됐어 그냥. 하여튼 점수 엄청 잘 나온다. 알았지? 인사행정에서 가장 최근의 이론이고 가장 핫한 이론이야. 반의의 자원 기반 관점.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네. 희소 데모 특비 써줘야 된다. 자, 우리 공무원들을 어떤 인재로 만들어서 희소한 인재, 대체 불가능하고 모방 불가능한 인재를 만들면 그 인재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핵심 인재. 다시 뭐라고? 우리 조직의 핵심 인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너무 희귀해.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조직이 망해. 희소하지. 대체 불가능하지. 모방 불가능하지. 내가 맨날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조직의 핵심 인재라 그랬는데 30분 지각했는데 전화가 안 오더래. 핵심 인재 아니지. 우리 농담 삼아 그러잖아. 네가 핵심 인재를 알려면 30분 지각을 해봐라. 10분 지나고 나서 전화가 풀이 오면 어떤 인재야? 핵심 인재지. 걔가 없으면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으면 핵심 인재가 아니지. 갑시다. 희소 데모 특비 반의의 자원 의존 관점. 밑에 바람직한 인사관리 원칙. 정부 차원, 조직 차원에는 성과 달성 밑줄. 그 다음에 3위가 뭡니까? 3위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좋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삶의 질, quality of work life, 노동의 인간화. 지난 문제에서 이거 아무도 안 썼지. 가장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단어지. 무슨 화? 노동의 인간화. 옆에 30페이지하고 도식이야. 자, 해볼게.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 차세대의 진입. 50% 육박하는 여성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종류를 다양화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뭐가 중요하다? 노동의 인간화, 직장 생활의 질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지. 그래서 직장 생활의 질이라는 거는 개주가 돈 떼먹고 공안에 쫓긴다. 개주 공안, 개인화, 민주화, 공정화, 안정화. 나는 그거보다 밑에 성장, 발전, 고용 가치성과 노동 가치성. 앞에 성장 발전에 삽입 표시해가지고 관심 배려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순서잖아, 그지? 공무원 개인들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해주면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겠지. 그러면 뭐가 높아지겠어? 고용 가치성과 노동 가치성이 높아지겠지. 자, 공무원들 개인이 느끼는 좋은 인사 관리는 성과 달성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뭐 나의 경력도 쌓이고 내가 삶의 행복도 느끼는 그런 거. 그걸 뭐라 그런다고? Humanization of Labor. 노동의 인간화 직장 생활의 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인사 철학입니다. 관점, 접근법, 역사조, 직공, 역관, 실적, 적극, 대표, 전역다가 있는데요. 갑자기 한번 물어보고 싶네. 자, 역관에서 실적으로 바뀔 때 미국의 역사적 사건이 그 전에 왜 그 펜들턴법이 왜 도입됐어?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 내 사건이라 그랬잖아, 사건. 참고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인데. 에이, 우드로 윌슨은 1887년이잖아. 틀린 건 아닌데, 어? 까먹었어. 해봐. 병, 실력을 한번 보여줘. 말하면 알지.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이지. 들어봤나? 봐봐, 이게 근본 없는 공부에, 이게 진짜, 나중에 찾아봐. 가필드 대통령이 1881년에, 몇 년도? 1881년에 암살을 당했어요. 왜? 역관주의 지지자가 자기한테 좋은 자리 안 줬다고 암살했거든? 근데 국민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 아, 이 역관주의 안 되겠다 싶어서 펜들턴법이 몇 년도야? 1883년. 그러니까 2년 뒤에 펜들턴법이 제정되게 되었고 1887년에 방금 네가 말했던 누구? 우드로 윌슨이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서 펜들턴법이 좋은 법이다. 왜? 정치와 행정은 구분돼야 되니까 역관주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론적 뒷받침을 해줬지. 그래서 이제 행정학이 시작되었다는 거지. 중간에 뭐 작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곧 넘어가고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 그지? 요 정도는 좀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 관료제, merit and equity compatible. 이거는 알지? 이 누구 책 제목이지? 이거 왜 써놨을 것 같아? 크란츠 밑에 있잖아. 킹슬레이는 최초의 학자고 밑에 크란츠는 무슨 대표까지? 비례대표까지 딱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맞춰줘야 된다라고까지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크란츠지. 크란츠의 그 논문 책 제목이 바로 이거지. 메리트, 실적과 형평을 조화할 수 있을까? 이게 물음표가 아니잖아. 조화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실적주의. 제발 대표 관료 이런 거 한번 써줘. 그럼 바로 붙는다. 최소한계가 누구라고? 그냥 일정한 비율을 반영하자. 킹슬레이. 아니야. 비례적으로 맞춰줘야 돼. 누구? 크란츠. 그지? 비례대표. 그래서 participatory bureaucracy. 무슨? 크란츠 제가 어려워서 지워가지고 편집할 때. 크란츠 그거 왜 어려워? 야, 무조건 써야 돼. 크란츠 KRANG. 자, 비례대표까지. Participatory Bureaucracy. 이 뭐라고 번역할 거야? 맞았어. 완벽한 번역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무슨 관료제를, 야, 뭐 놀라냐? 쉬운 번역 아니냐? 참여 관료제. 옆에 보면 뭐라고? Woman and Minority War.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논문을 썼을 때는 미국에는 뭐가 논점이었어? 여성하고 마이너리티니까 소수민족이니까, 그지? 흑인이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녹화되니까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 학교에 전혀 실력이 안 되는 교수 같은데, 뭐 하버드 나왔고 이런 교수들 다 이때 이 마이너리티 혜택을 받았지. 동양인들도 여기서 조금 혜택을 받았어. 좀 동양인 중에 공부 조금, 우리나라 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거 나중에 좀 맞추라 그럴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최소 다시 갑시다. 대표 관료제에 놓을 수 있어. 놓으면 학자는 누구? 킹슬레이, 크란츠까지 써주고 됐지? 그래서 이지애양, 그렇죠? 이지애양 옆에다 써야지. 이지애양 더하기 뭐? 세, 다, 을 아는구나. 세는 뭐야? 지금은 뭐라 그래야 돼?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 세터민 이런 표 쓰고 다음은 뭐지? 다문화. 갑. 우리 초중고학생의 몇 프로를 넘어섰다고? 그렇지. 이때 이걸 인용했으면 상당히 그지? 농구가 빵빵해지지 그지? 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4회화 사회 구성주의. 갑. 사회 구성주의가 뭐야? 국소 대표성 확보되지 않아도 적극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역차별의 논쟁은 부분 최적화나 추가 모집, 이게 가외 모집이라 그러죠. 추가 모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그 당시에 역차별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역차별 시비가 없어. 그지? 알지? 자, 정의의 제2원칙을 해봐. 정의의 제2원칙은? 이런 기회주장으로서 찾는 기회균형. 그렇지. 왜 이걸 여기 써놨지? 역차별 시비를 어떻게 차단한다? 기회균등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율이나 임용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되지, 그지? 근데 이걸 더 세게 쓰려면 내가 맨날 강조하는 아마르티아 센의 불평등의 재검토, 그죠? 이렇게 해서 센의 얘기를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눈치껏 해야 돼. 왜냐하면 대표 관료제는 내가 맨날 강의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부정적으로 놓을 가능성도 엄청 많아. 선생님들 중에서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냥 있다는 것만 좀 잘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중앙인사기관 A. 중앙인사기관 A. 됐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거 성우는 그냥 두 번째 암기로 외우냐 그냥 네가 생으로 외우냐. 아이고 이야기 해버렸네. 독합집 끊고 전통현대. 독합집이 뭔 말인지 알지? 네. 전통현대 됐고 됐습니다. 전통현대도 볼드체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자, 그래서 혹시 시험에 놓으면 다시 뭐라고? 이거는 이미 인사조직에서 시험에 나왔지. 시험에 놓으면 우리 중앙인사기관을 분석하는 양대 축이 뭐라고? 성격 측면과 기능 측면. 성격 측면에서는 독립성, 합의성, 직권성. 그래서 독립성과 합의성을 기준으로 독립합의형과 비독립 단독형의 극단적인 형태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기능은 무슨 기능? 전통적 기능과 현대적 기능을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사실은 인사혁신처만 우리나라 인사기관 제목에 중앙인사기관 옆에 중앙인사관장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지금 우리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공식 명칭이야. 업무를 뭐 한다? 관장한다 그러지, 그지? 그래서 공식 명칭은 중앙인사관장기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인사혁신처입니다. 됐고요.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 발표해주고, 밑에 행정안전부는 그죠? 동그라미 2번 지방자치단체 인사기능 밑줄. 많이 기억하지 말고 요 세 개만 기억해주면 돼. 다시 방향 봅시다. OPM 밑줄. OPM 됐습니다. OPM. 대통령 직속 상원 동의.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게 지금 대통령 직속에 상원 동의가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MSPB만 해도 뭔지 알지? 실적주의 보호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청심사위원회 하살표에서 MSPB로 가야 된다고. 다시 뭐라고? 우리나라에서 없는 건 뭐라고? 미국의 실적주의 보호위원회 MSPB가 없다고. 가장 큰 요건은 뭐라고요? 대통령 밖에 있어. 다시 뭐라고? 대통령 밖에 있다고. 그러니까 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디 밑에 있다? 인사혁신처 밑에 있죠. 그러니까 소청심사를 해도 번복되거나 뒤집히는 일이 없어. 왜? 인사혁신처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본다는 거야. 공무원들의 권익을 전혀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PB, 그러니까 됐습니다. 전통적 기능
직관성과 현대적 기능의 동시 수호조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공무원 권익 보호는 우리 다시 위에 MSPB 소청심사위원회로 가지고 변화관리자는 OPM하고 대통령 직속 상원의 동의로 가주면 논리가 딱 맞죠? 자, 이거 좀 암기할 게 좀 많아. 이것만 기억하면 돼. 다시 독합집에 전통 현대를 해주고 답을 맞춰놓지. 어떻게? OPM은 어디? OPM은 직관성. 독립합의는 MSPB. 맞죠? 다시 독합집에 독립합의형이 MSPB잖아. 그지? 직관성의 전통적 기능과 현대적 기능, 그리고 변화관리자로서 기능 OPM. 독합은 MSPB. 한국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미국의 뭐? 실적주의 보호위원회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됐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내가 공부를 볼 거야. 오케이. 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이거는 뭐, 그죠? 자, 스페셜리스트 밑줄, 저널리스트 밑줄, 직무중심 밑줄, 사람중심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다시 사람중심.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계유라는 틀로 가보면 개방형, 폐쇄형. 개발관리에서는 세 번째 것만 기억합시다. 인사배치가 소극적이다. 인사배치에 적극적이다. 그지? 그리고 유지관리에서는 이꼴잡, 이꼴페이라는 직무급, 성과급 위주라면 여기는 무슨 급? 생활급 위주라는 거죠. 그러면 벌써 4개가 5개가 비교 포인트가 됐죠. 요것만 다시 갑시다. 스페셜, 저널, 직무, 사람, 폐쇄형, 개방형, 순환보직, 억제, 순환보직, 장려. 여기는 직무급, 여기는 연공급, 생활급. 최근에는 양자 수렴이죠. 전문화된 일반 행정가.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의 가장 바람직한 인재상이죠. 어떤 공무원? 전문화된 일반 행정가. 그래서 계급제의 계와 직위분류제의 직자를 따서 무슨 제? 계직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급제, 직위분류제, 계직제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행정대학원에서 한번 나왔는데 at will employment는 사전 동의 없는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느낌상 NPM적 계약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공직 안정성,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하기 힘들죠. 왜요? 직공제도를 기본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at will employment는 시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개념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여기까지가 계급제, 직위분류제의 이론적인 논의였으면 다음 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했지. 자, 우리나라의 현실을 딱 갑시다. 직종, 직군, 직렬, 직급인데 이것도 귀찮으면 잘 들어. 직종, 직군, 직렬을 하나로 하면 돼. 다시 뭐라고? 직종, 직군, 직렬은 어차피 유상급끼리 묶어 나가는 과정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직급은 상대적인 차이죠. 그죠? 직급은 상대적인 차이를 말하는 거고 직군, 직렬은 유사성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직종, 직군, 직렬은 수평적인 분류라 그래. 왜? 이렇게 일반 행정하고 법무 행정이 서로 누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분업 체계라면 9급, 7급, 8급, 6급은 수직적인 분류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 하나씩만 기억합시다. 다시 직종의 답만 다시 직종의 다양화. 그럼 우리 과거에는 직종이 너무 획일적이었던 거지. 직군, 직렬의 세분화. 다시 답이 뭐라고? 직종의 다양화, 직군, 직렬의 다양화. 직급은 반대로 직급은 단순화 됐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직무평가를 통해서 직무등급, 옛날에는 3급, 2급, 1급이라는 3개로 나눴는데 지금은 고공단에 가, 나 해서 직무등급이 몇 개? 2개로 나눠졌지. 자, 다시 답부터 외웁시다. 방향에 보시면 직종다양화 밑줄, 그 다음 밑에 옆에 재경직류의 재경직렬화, 그 다음에
전문 직군제도. 이거 무조건 기억해야 되지. 우리 지난 시험에서 전문직을 늘리겠다라고 인사혁신처의 업무 계획 기억나지? 바로 전문 직군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전문 직군. 요 하나, 둘, 셋, 네 개 외웁시다. 다시 답부터. 직종의 다양화, 직군 직렬의 세분화, 직급의 단순화. 다시. 그럼 또 구체적으로 직종의 다양화에서는 시간 선택 밑줄 짝 요것만 기억하죠. 요게 최근에 도입됐거든. 인기제는 옛날에도 있었어. 그지? 옛날에 계약직 공무원을 지금 뭐로 바꿨어? 인기제로 바꿨는데 시간 선택 공무원이 새롭게 들어갔어요. 이게 직종이야, 직종. 자, 그 다음에 직군 직렬에서는 다시 전통적으로 모든 선생님들 책에 다 있는 거 뭐? 모든 선생님 책에 다 있는 거 뭐? 바로 재경직류의 재경직렬화. 2017년 도입된 전문 직군의 확대. 자, 직무 등급의 점진적 확대. 이건 다음 시간에 무조건 물어볼 거야. 이제 시간 없잖아. 자, 답을 외우고, 그지? 그 답의 반대는 지금 현실이지. 그럼 어떻게 변해야 돼? 갑시다. 정세민지 포다위, 그 다음 뭐, 공무원의 다양화. 그래서 직군 직렬을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되지. 특히 시간 선택은 워라밸에 가장 좋은 거잖아. 좋게 보면. 그지? 내가 가정생활하고 양립할 수 있도록 나는 오전 근무만 하겠습니다. 나는 오후 근무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공직구조 변화에서 고위공무원단이 있는데 취지, 개방성 이동, 성과주의, 통합관리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건 시험에 2번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저성과자 금평 최하위 총 2번. 총이 중요해. 옛날에는 위에다가 연속이라 써. 연속.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연속 2번보다는 총 2번이 더 엄격해진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무보직 1년. 그리고 이 2개를 반띵해봐. 그러면 최하위 1번에 무보직 6개월은 동시충족. 이게 시험에 저성과자 나왔는데, 그지? 우리나라에서 저성과자의 가장 객관적 기준이야. 이게. 그러면 밑에 보면 저성과자는 직위 해제를 하고 교육훈련을 시켜서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무슨 면직? 직권면직 시키는. 이 직권면직이 말이 어려운데 이 말 하면 바로 알걸? 민간기업에서 뭐라 그러냐? You are fire! 해고지, 해고. 민간기업은 해고인데 우리는 또 공무원은 또 용어가 특이해요. 직권면직이라고 그런다고. 다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객관화된 저성과자의 기준은 뭐다? 저성과자의 기준은 총 2번 무보직 1년 반띵 총 1번에 무보직 6개월 동시충족인데, 참고로 재밌는 거는 이거는 고공단에만 있다. 이거 이상하지 않냐? 왜 6급 4급 5급 6급은 이거 없어? 그렇지. 그런 면이 있지. 고위공무원들 좀 그런 관점은 정치 논리지. 약간 쇼라고 할 수 있지.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 있잖아. 서론에서 하기 싫은데 사회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 뭐라 그러지? 그렇지. 동형화라고 그러지. 동형화. 실제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냐? 너희들도 행정법에서 하는 직위해제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잖아. 1년에 직위해제 되는 사람 몇 명 될 것 같아? 10명도 안 돼.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쓰지는 않는 거지. 참고로 내가 알기로 이 저성과자에 해당해서 요거 거친 사람이 내가 이따가 신문기사로만 3명 봤어. 근데 지금 이게 한지가 벌써 5, 6년 되거든? 그 뒤로는 안 하지.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뭐 저성과자들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했고 뭐 규정이 있으니까 한다라고 우기면 우리 또 할 말 없지?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공직구조의 다양화에서 일전 시한인데 바로 3번이 중요합니다. 시간선택 임기제. 요게 요번에 새로 도입된 거죠. 근무 시간은 기억하지 말고 요까지만 기억합시다. 다시 직종 다양화에 가장 최근의 변화가 뭐라고? 시간선택 근로가 생겼다는 거지. 파트타임 공무원이 생겼다는 거지.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학보, 채용, 임용입니다. 계획. 우리나라 가장 문제가 이거죠.
범정부적인 인력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 범정부적인 인력 계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예를 들면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5년짜리의 범정부적인 재정계획인데 왜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 반의의 자원기반 관점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사람에 대한 계획은 없을까? 그죠? 범정부적인 인력계획을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립하자 그러면 되고요. 모집 방법은 소극 모집에서 무슨 모집? 적극 모집이죠. 그래서 노동시장을 개척하고 시험을 간소화하고 여러분하고 정반대지. 우리 고시에는 시험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죠. 갑자기 또 뭐야? 금동쌤이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헌법도 들어가고 있는데 헌스 추천. 자, 외웁시다. 헤드헌팅 전문가 스카우트 제도 국민 추천 제도입니다. 전문가 스카우트 제도는 밑에다가 채용 절차 X 쓰세요. 이게 차이가 이거야. 자, 헤드헌트는 예를 들면 잡으세요. 산업통상 실제 우리 있었던 거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슨 재생에너지 전문가를 좀 구해주세요라고 인사혁신처에 요구를 하면 인사혁신처에서 헤드헌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 그러면 민간에 가서 그런 사람들 섭외를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면 그 사람한테 권하는 거지. 요번에 산통자에서 구하는데 한번 지원해 보시죠. 그럼 이제 산통자에 가서 지원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채용 절차를 거쳐서 임용되는 거야. 근데 전문가 스카우트 제도는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모셔오는 거야. 채용 절차 없이. 우리나라에서 이분이 2분 정도 있잖아요. 그지? 국민 추천제는 알죠? 거기 인사혁신처에 들어가 보면 국민 추천 그게 있어. 그거 추천하면 되는데 요거는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국민 추천제 80%가 자천이라 자천. 자천. 나 잘났어. 이런 거. 타천이 아니라 자천이래. 그래서. 근데 이런 거지. 그 소셜 모집이라고 얘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서 하는 모집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 인사혁신처나 각 부처에 이런 인재 찾습니다라고 그냥 SNS에 올려. 그 밑에 댓글 달면서 어떻게 댓글 놀이도 하고 막 할 거 아니야. 근데 막연한 채용의 풀을 확인하는 측면에서는 소셜 모집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선발 도구. 인간이 개발한 선발 도구는 크게 5가지인데 여러분들은 아는 건 2개밖에 없죠. 지시면 세트입니다. 지시면 세트는 여러분들이 수능 쓸 때 아마 지원서를 쓰죠. 자기소개서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닌 것처럼 시험이고 면접이고 가장 좋은 거는 평정센터가 없어. 이건 뭘까?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하고 눈물 뚝뚝 흘려서 오는 거 바로 인턴이지. 인턴을 우리 공무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턴은 아까 했잖아. 우리 일반적으로 파트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공무원에서는 뭐라 그랬어? 시간 선택이라고 그러지. 이걸 볼견 익힐습 견습 직원이라고 그러지. 방금 말했던 거는 시보는 알지? 시보는 이 표현보다는 민간에 쓰는 표현이 훨씬 낫지. 시보는 이 표현이 더 낫지? 수습 지용 무슨 직원? 수습 직원이라고 얘기하면 애매하지. 정직원도 아닌데 정직원 아닌 것도 아닌, 그지? 수습 직원, 우리 공무원 너무해. 5급은 15가 몇 년이야? 5급은 15가 1년이다. 너무 길지 않냐? 15 공무원을 왜 해? 이 선발 도구가 완벽하지 않잖아. 애가 소시오패스고 개쓰레기일 수도 있잖아. 공부는 엄청 잘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15는 조건부 임용으로서 시험의 보완장치인데 참고로 민간기업은 수습 직원들은 보통 3개월 정도밖에 안 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직원으로 임명해 주잖아. 그지? 근데
우리나라는 5급은 15가 1년이야. 6급은 이하는 15가 6개월이거든. 너무 길어. 자, 그런 거 필요 없고. 자, 외웁시다. 전타신수, 볼도 참 안 돼 있네. 전타신수 실효난. 다시 뭐라고? 전타석에서 추신수 선수가 실효적이기 어렵다. 전타신수 실효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이 타당성은 내용, 구성, 기준 타당성이 있습니다. KSA, NCS 채용을 가면 되겠고, 구성 타당성은 추상 개념 밑줄, 추상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했는지 문제, 추상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했는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동일 수렴적 타당도와 차별적 타당도가 있는데 보시면 되겠고, 기존 타당도는 자, 근무 성적 밑줄, 이거는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예측 타당도는 1 화살표 1 해보세요. 예를 들면 시험 1등 한 애가 근무 성적도 1등을 하면 시험이 근무 성적을 정확하게 예측했죠. 그게 예측 타당도고, 동시적 타당도는 현직자, 지금 현직자들 중에서 1등 하는 사람들의 요소를 시험에 반영했으면 시험이 무슨 타당도가 있어요? 동시적 타당도가 있다는 거죠. 동시적 타당도가 있다는 거죠. 신뢰도는 항상 중요한 거, 반복 측정 일관성을, 그게 우리 시험 보러 가면 책형이지, 책형. A 책형, B 책형. 책형은 타당도야, 신뢰도야? 그렇지. 왜냐하면 책형만 다를 뿐이지 시험 문제 똑같잖아. 근데 왜 책형을, 왜 궁금하지 않았냐? 왜 책형 구분할 것 같아? 컨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봐. 40문제를 A 책형과 B 책형으로 해서 배치만 다르잖아. 근데 A 책형으로 본 애들이 평균 점수가 80점인데 B 책형으로 본 애들이 평균 점수가 70점이면 시험 이상한 거 아니냐? 그 순간 두 번을 측정한 것처럼 효과를 내주는 거야. 근데 이 두 개의 평균 점수가 비슷하면 반복 측정에서 뭐가 있어? 일관성이 있는 거지. 반복 측정에서 일관성이 있는 거지. 반복 측정에서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우리나라 수능 영어 시험을 타일러가 보면 엄청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지. 그거는 타당성, 신뢰성 중에 뭐의 문제야? 그렇지. 이건 타당성의 문제지. 왜냐하면 타일러라는 걔는 언어적 능력이 뛰어난 검증된 도구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실효성, 효율성은 출제 관리의 문제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 재경직 경제학 문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한테 문제를 받아오는 거야. 타당성이 겁나게 뛰어나지만 뭐가 많이 들어요? 그런 사람도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지? 엄청나게 돈을 요구 많이 할 거 아니야, 그지? 됐습니다. 난이도는 변별력이라고 그럽니다. 난이도는 변별력입니다. 그래서 실력 차이를 보내주는 정도죠. 우수자와 비우수자 써봐. 우수자, 비우수자 써. 우수자, 비우수자. 우수자와 비우수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 변별력이라고 그러지. 우수자와 비우수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변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NCS 적재적소, 적소적재. 다시 뭐라고? 적소적재. 산업 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부분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거다.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공공기관에는 지금 NCS 채용하는 건 아시죠? 그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4년 전부터인가요? 5년 전부터 공무원 시험도 NCS로 하려고 그러고, 일단 그 하나의 그 형태가 내년부터 국가직 7급에도 이제 PSAT가 도입되는데,
그 예시 문제가 공개됐는데 우리 저기 뭐야 자료 윤진원 선생이 보니까 전형적인 NCS식의 문제라고 얘기하더라고. 나는 뭐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앞으로 LCS 방식으로 될 겁니다. 자, 실제 시험은 맨 밑에 거. 자, 직권과 분권의 조화 밑줄.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채용에서 직권과 분권의 조화. 그래서 지금 지원자는 부처 선택권이었고 인사기관은 너무 직관적이고 부처는 이제 선택권이 없으니까 공직 예비 시험제도, 다시 뭐라고요? 공직 예비 시험제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공직 예비 시험제도 밑에다가 쓰세요. 됐죠? 유효기간 합격 비율 됐습니다. 을은 이게 뭔 뜻인지 알아? 예비 시험 제도를 볼 수 있는 유효기간 자격. 이게 왜 직권과 분권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지? 갑은 알아 이거? 빨리 이게 모르면 내가 설명해주고 알면 넘어가고. 지금 봐봐. 지금처럼 채용을 하는 것은 너무 인사혁신처에 너무 과중한 업무 부담이잖아.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싶냐? 야, 선생님 그럼 합격하기 전에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합격해도요, 제가 꼴등으로 합격하면 내가 부처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처도 인재를 선택할 수 없어. 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전제를 하면 이제 최종 합격을 200명으로 해. 근데 이게 1차 합격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그 1차 합격이 아니야. 예비 합격자들이죠. 다시 무슨 합격자? 예비 합격자들이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부처가 이렇게 많으면 기재부가 요번에 20명을 뽑겠다. 그래서 만약에 7월 13일 날 시험 보겠다. 그러면 국토부는 알았어. 맞다이 까자. 이래가지고 우리도 7월 13일 날 시험 본다 그러면 이 200명 중에 거의 대부분 좋은 인재는 어디다 지원하겠어? 기재부에 지원할 거지? 기재부가 지원하는 날은 다 피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발을 싣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 역선택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경제부처, 사회부처 이렇게 해서 그룹핑을 해서 아마 하겠지. 그럼 봐봐. 20명 모집에 여기서 50명만 지원해서 나는 절대 내가 합격했던 기재부는 절대 난 지원할 마음이 1도 없다 나는. 그럼 200명이 다 여기 지원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기재부가 면접을 보든지 또 시험을 보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뽑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자 보세요. 인사혁신처는 200명 뽑을 때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역량과 자질만 검증하면 되지. 각 부처에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은 누가? 각 부처에서 검증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또 좋은 게 뭐야? 지원자들도 이제 부처를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부처도 지원자들을 선택할 수가 있죠. 인사기관이 채용 부담도 덜 하지. 근데 요게 성공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이겁니다. 자 보세요. 100명 모집에 200명을 예비 합격자를 주는데 이걸 한 500명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너무 그지? 합격자 비율이 너무 많잖아. 예를 들면 120명을 합격시켰어. 이건 너무 적지. 어느 정도의 경쟁이 작동하고 어느 정도의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면 요거 합격자 비율하고 이게 잘 들어. 올해 내가 합격했잖아. 그러면 2021년에도 내가 예비 합격자로서 자격을 가지는 거야. 보통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해서 합격하면 5번의 시험 기회를 주잖아. 근데 이 한 번 합격했는데 5년 동안 계속 예비 합격자로서 어떤 걸 주는 것보다는 몇 년 정도가 좋을까? 내가 보기에는 내 4년이야. 2년 정도까지도 짧은 것 같고 한 3년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봐봐. 이때 계속 100명 뽑는다고 할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00명을 뽑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지금 100명이 남아있지. 100명이 남아있잖아, 지금. 그럼 올해 또 몇 명 뽑아? 200명을 뽑겠지. 이때부터 이제 300명이 경쟁하는 거고, 여기도 지금 100명이 남아있고, 또, 어찌됐든 또 여기서 100명이 또 하겠지. 적어도 여기는 이제 한 300명보다는 더 많겠지. 근데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요 2020년에 합격했던 예비 합격자들은 이제 자기가 상실하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야. 이게 내가 봐도 저 채용 방식이 가장 좋아. 이거 되면 이제 우리 금동원 원장님도 씨 웃겠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해도 되지. 근데 이론적으로도 사실 여러분도 또 지금은 뭐 이게 너무 기계적이긴 하지만 봐봐. 인사기관은 인사혁신에 너무 부담이 많아. 여러분은 부처를 선택할 수 없어. 부처도 여러분을 선택할 수 없어. 참 안 좋은 채용 방식이지. 전형적인 포디점적 채용 방식인데, 그지? 이런 답은 이렇게 써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생님, 제가 합격하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빨리 붙어. 언젠가는 된다, 이거. 이게 2010년인가? 발표됐는데, 그때 이제 무슨 정체적인 사건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되지는 못했죠, 그죠? 다음 PD 갑시다. 근데 여기서요. 어. 직관적인 측면은 어떻게 설명해요? 인사기관이 원칙을 제정하고. 그치. 다시. 뭐에 대한 직관? 원칙과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하고, 세부적인 KSA는 부처에게 위임하는 거지. 다시 아까 했잖아. 공직자들이 갖춰야 될 공통 역량이나 자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직관적으로 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부처에서 원하는 능력과 자질은 분권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 거지. 오케이. 자, 다음 개방형 28조의 4, 28조의 5 전문성과 효율적 정책 수립이냐, 효율적 정책 수립과 관리냐. 아무래도 공직 내부니까 관리가 좀 들어가죠. 자, 고공단 20%, 과장급 20%. 여기는 고공단 30에 과장급 20. 자, 학계유라는 틀이니까 선발시험위원회 밑줄, 여기는 선발심사위원회죠. 왜 이게 시험이고 심사인지는 알지? 민간인이 들어오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고, 공무직위는 기존 공무원하고 타부처 공무원이니까 인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선발심사위원회죠. 자, 개발관리에서는 직무성과 계약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요까지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유지관리에서 5,2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는데 최소 몇 년 보장? 2년은 보장합니다. 단 민간인인 경우에는 몇 년? 3년. 3번 우수 성과자는 임용 절차 없이 5년, 탁월 성과는 총 8년. 그냥 답만 기억하면 되거든. 이것 때문에 지금 그죠? 됐고, 경력 개방형은 뭔지 알지?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설명해줄게. 답만 그렇게 쓰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도 지금 A죠. 자, 보세요. 이런 거야. 1, 2, 3, 4, 5. 맞지?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는데 몇 년을 보장한다고? 2년을 보장하지. 자, 3년은 보장하지. 그냥 민간인이라고 가정합니다. 됐지? 자, 여기서 잡아. 이 A라는 사람이 되게 일을 잘했어. 그러면 채용 절차 없이 요 5년 범위 내에 채용을 받으니까 남은 몇 년? 2년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계속 일하세요 하는 거야. 잡아. 이 사람이 너무 탁월한 성과를 냈어. 여기 때부터 이 5년을 초과해서 임용할 수 있는데, 5년을 초과해도 다시 임용하면 개방직위는 몇 년의 제한을 받아요? 5년의 제한을 받으니까 1, 2, 3, 4, 5니까 그죠? 너무 잘해서 그래 이번에는 5년 다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방형 임자는 10년을 할 수가 없잖아. 5년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잖아. 이걸 5년을 초과해도 다시 몇 년의 제한을 받아요? 5년의 제한을 받죠. 그럼 자 봅시다. 몇 년? 총 몇 년? 하나 둘 셋.
총 8년이지. 이거 뭐냐면 되겠냐? 쉽게 가려면 탁월한 성과를 발생시킨 자는 성과가 탁월한 자는 총 몇 년까지? 8년까지. 총 8년까지. 총 8년까지. 그죠? 그러니까 5년 초과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5년을 초과해서 임용 절차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이거고, 이거 이해 안 되면 그냥 뭘로 쓰면 돼? 탁월한 성과자는 총 몇 년까지? 8년까지 임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방형 지기자들이 민간 전문가들이 여전히 많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긴 하죠. 그죠?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박수!